네,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단추만 이렇게 누르시면 빨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선진입니다. 여기 화백회의 구호가 있는데요. 제가 신청하면 혹시 따라주시겠습니다. 네. 손을 들고 하셔도 좋고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손을 제가 편의상 하겠습니다. 여기 칸이라는 거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징기스 칸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나도 칸! 나도 칸! 너도 칸! 너도 칸! 우리 모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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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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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살리고! 스스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세상을 살리세! 세상을 살리세! 이게 화백회의 구호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 13년간 10번 정도 운영했던 100일 학교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3일 서울면의 의장이고요. 100일 학교 교장 이 두 가지가 주로 활동이고요.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회의는 한 화백회의를 제가 공부를 하고 세상에 내놓기 시작한 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공동체 회의, 화백회의뿐만이 아니라 원탁회의까지 해서 공동체 회의를 보고 연구하는 일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세식풍속, 정월 대오름놀이, 단오제,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환갑잔치, 가을에 주로 가을에 하는 제천의식 이런 것들을 정월 대보름놀이 한 40년 됐습니다. 하기 시작한 지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와서 지금도 하고 있고 천재 제천은 한 30여 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체 생활 수행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전문적인 수행하는 집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왔거든요. 그때 수행이라는 것은 하늘하고 내가 통하는 것, 나와 만물이 통하는 것, 이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부 한 마을에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에 다 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려는 일은 큰 마을 세우기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서 서고 그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사람들이 약 100명 정도 모이는 삶의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이런 큰 마을을 세우는 것을 새로운 꿈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228쪽을 보면요. 화백은 한자어인데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모울도비라고 해요. 모울도비. 화백의 순 우리말은 모울도비인데 한없이 열려진 어울림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선비 이거 합성돼서 된 말인데 이 모울도비는 회의 양식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중기에 신라, 백제, 고구려 등이 국가 체계로 전환하기 전에는 이런 나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하고 국가는 다른데 어쨌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이런 회의 체이자 조직 체이다. 그래서 우리 몰도비 하자 그런 것이지 화백 회의만이 아닙니다. 몰도비 하자 그러면 회의도 하고 그렇게 조직체를 이루고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철학은 나나 다른 사람, 무생명, 산나만상이 모두 하늘을 모시고 있는 존재다. 지금 이 자리에 약 20여 명이 계신데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뿌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전통적으로 하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 천주교에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등등 여러 가지 용어로 쓰긴 하지만 하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용어인데 그런 그 하나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하나가 다시 하나로 회복하는 길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진리에 맞게 결정을 내리려면 하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름답게 결정을 내리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하나로 모으는 것, 그 지혜가 담기고 있는 것이 우리 화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것이 바로 마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회의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화백에서는 만인일치 아니면은 전원동의로 결의를 내립니다. 만인일치라는 것은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모두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전원동의라는 것은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세 개의 의견이 있다 그럴 때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흔쾌히 동의하는 것, 그것을 저희 이쪽에서는 전원동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인일치 또는 전원동의로서 결론을 내리는 지혜인데, 전원동의가 안 될 때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묵혀서 그 다음 회의도 이월시키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만인일치 아니면 전원동의로 결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세 번째 보면 화백회의 명제 10선이 있는데요. 이건 화백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아주 10가지만 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고유의 철학에서 비롯된 회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가 다 화백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화백회의에 참가하면 누구나 다 하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화백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좀 나와 있고요. 이거는 15명 이상이 되면, 물론 10명이 돼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이 화백회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백회의 구호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칸! 너도 칸! 너도 칸! 너도 칸! 우리 모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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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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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살리고 스스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세상을 살리세! 세상을 살리세! 네, 감사합니다. 하준명 조직공동체교육연합 대표. 선생님, 저 맨 마지막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질문은 없어요? 네, 질문 나중에. 그럼 이제 오늘 좀 날짜가 좀 달라져가지고요. 380. 386페이지거든요. 두 번째 발표는 마을 정치와 리더십과로 갈등 해결. 갈등 해결이고요. 원래는 모레 제가 발표해야 되는데 제가 모레 서울에 없어서 부득이 오늘 발표하시는 한 마용철 선생님하고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마용철 선생님은 주민 가람에 기초한 마을 의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 저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을 공화국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제를 드릴 텐데요. 우리 발제지의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등과 갈등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다 여기 계신 선생님 어제 발제에서도 이미 충분히 나왔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불편해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갈등을 겪어서 얼마나 공동체가 강화되는지를 이미 경험하셨고 그래서 갈등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게 다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갈등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갈등 전보다 갈등 후에 우리들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좋은 갈등 관리 기술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나쁜 갈등 관리 기술이 있다고 하겠죠. 근데 나쁜 갈등 관리 기술은 이미 오전에 이준호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이 아파트 마을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있는지 다 들으셨잖아요. 나쁜 기술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87페이지인데요. 그래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좋은 기술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물리적인 해결 방식, 강제적인 해결 방식, 자발적인 해결 방식이 있다고 하죠. 힘에 의한, 폭력에 의한 해결 방식이 있는데 인류 최초는 이렇게 전쟁이나 테러나 폭력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전쟁보다는 소송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강제적인 해결 방식이 현재도 사실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강제적 해결 방식, 법대로 합시다 할 경우에는 법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승자와 패자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사법적 체계가 가지고 있는 징벌적 정의의 한계고요. 그래서 이런 징벌적 정의 대신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다투지만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게 하는 갈등 해결 방법은 없을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적 정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툼이 있지만 그 다툼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관심사예요. 특히 이런 회복적 정의는 국가사회처럼 단위가 큰 공동체보다는 마을공학, 그것도 촌락 단위에서는 진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웃하고 싸웠다고 내일 이사갈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옆에 두고 볼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지는 화해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화해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회복적 정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제도로,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화해하는 기술, 스킬에 대한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화해하는 기술이 펼쳐질 수 있는 장,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8페이지에 보시면은 징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목표, 방식,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하겠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르완다가 제노사이드를 겪었잖아요. 부족 간에 서로 죽이는 인종 청소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는 화해가 됐습니다. 부족 간에.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살아요. 그걸 할 수 있었던 동력, 그것은 루안다 부족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마을 법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가차차라고 하는데 그 가차차에 대해서 여기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요. 루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서 적용됐던 게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적용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루안다라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어도 좋다. 외국의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고요. 또 이것이 한국 고유의 문화라고 아니고 현대에 적용되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 불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방금 화백 사례를 비롯해서 이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누구냐면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교수들이죠. 그 다음에 많이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들 많이 저한테 이런 반론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이런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시민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자꾸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사는 현재 서울 대도시에 이 가차차와 같은 사례가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389쪽에 보시면은 성동구 왕십리 이동주민센터와 서울 YMCA의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이웃조정 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기술을 했는데요. 실제로 성동구 왕십리 이동뿐만이 아니라 성동구청장과 손을 잡고 성동구 전체에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동단위로 현재 만들었는데요. 동 가운데에서도 더 세부 단위로 동마다 두세 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서로 고소 고발을 하기 전에 이웃에 있는 제3자가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에 가서 판사님의 방망이가 휘둘려지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고 패자는 승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승자는 패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이 관계가 아니라요. 그 전에 서로가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자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현재는 성동구에만 한국에서 이게 제도화가 됐는데요. 앞으로 마을공화국이 3,517개의 마을공화국이 만들어진다면 읍면동 단위에서 최소한 3,517개의 이런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생기고 이것이 마을의 사법기구로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법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재판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식으로 재판이 시간은 가야죠. 그런데 가기 전에 마을 단위에서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동구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프랑스 파리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주 정부와 시 정부가 실제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 이 제도를 사용을 하면서 방법의 효과까지 생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반사회 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하고 북한으로 말하자면 5호 담당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의 효과가 생기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효과가 뭐냐? 복지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건설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소수자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화국이고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발제를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남은 것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고소고발이 세계 최고라는 말이 있어요. 뜨거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성질이 급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붙어버리면 이제 다시 만날 걸 생각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끝장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면 이제 바로 고소고발로 가버리는데 3,500개 읍면동에 지금 그 옹진군에 가니까 각 면마다 마을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마을 주치, 좀 이따 임두환 교수님께서 이제 마을 주치 설명하시겠지만, 옹진군에 가면 각 면마다 마을 변호사가 있어요. 그렇듯이 각 읍면동에
인생주택자가 3,500개 설치되면 아마 우리나라 고도가 갔더니 아마 거의 뭐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마을공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이시면서 지휘제도 도입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광현 교수님께서 이 마을 유치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겠는데, 김광현 교수는 의사이시기도 한데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 빈민 지역에 봉사활동, 의료봉사활동 하시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데도 이 의료 사회적 경제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발전돼 있어요.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김주환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을 하겠습니다. 252쪽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된 상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5,900만 정도 감염됐고 139만 정도가 사망으로 보고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큰 감염력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지금 큰 위협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초기에 성공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방역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나는 뭐 하는데 지금의 성공적인 K 방역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방접종을 받아서 지금의 성공적인 K 방역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메르스 감염이 있을 때 흥성병원 쪽에도 감염이 확산되어지면서 그때는 수업을 받고 그래서 온 사회가 거의 폐인 상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분명히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이루어지는데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정부 쪽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 쪽도 긴장을 거슬리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메르스에 대한 기억 속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한국의 K 방역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보면 그때 한 분이 보면 중동에 여행을 또 오고 난 다음에 귀국해서 여행을 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번을 전전하면서 그때 메르스 바이러스를 다 터뜨렸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추치가 있었다면 분명히 가기 전에 그쪽 중동 지역은 풍토병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정보를 줬었겠고요. 그냥 오고 난 다음에 연락도 봐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동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줬다고 한다면 그렇게 달리지 않겠죠. 일종은.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조치를 통해서 잘 전달됐다면 초기에 메리츠가 그렇게 보면 심각한 외교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면 주치의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다면 정말 그런 것 같은 사회 정치 외교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을 주치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를 또 이제 겪게 됐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의 K 방향은 성공적이긴 하지만 K는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에게 감염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과 같이 미국과 같이 보면 감염정제가 10,000명에 1명꼴 정도만 감염이 확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50만이니까 10,000명에 1명꼴이면 한꺼번에 5,00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음압병상을 갖고 있는 병상의 전체적인 평가 자체가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다 끝까지 물어봤자 한 2,000병상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방역이 실패해서 보면은 지역사회에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똑같은 숫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 방역은 성공적일지 모르겠지만 K 의도는 성공적이지 않다. 공공교가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 방역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의 감염 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특히 고령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의 치료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보정을 해주면 표준화 치료률 같은 경우에서 미국과 유럽과 비슷한 정도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K 방역이 보면 초기의 가능성이 뚫리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위기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전 슬라이드. 네. 아니. 네. 여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정도가 되면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근데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기후위기가 일본보다도 더 가파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 지나고 2040년, 50년 정도 되면 일본마저도 제치고 우리가 초초 고령 사회에 전면에 쓸 수 있는 정도로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30년에 이미 이제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난세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서 OECD 국가의 기대 수명에 대한 평가 자료를 내놨는데 2030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기대 수명이 90.8세. 그러면 남자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1위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산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적으로 봐서는 사회 전체로 가게 되면 고령화로 인한 그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질병이 많이 노출되어지는데 너무 취약그룹이기 때문에 그전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환자 발생 자체를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취약그룹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돌보고 질병 발생을 억제하지 않게 되면 그 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벌써 수양노인의 비율이 거의 한 20% 정도가 되는데요. 이 65세 부분들을 75세까지 끌어올려갖고 이 사이에 어르신들이 취약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적인 부담을 같이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것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이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보이는데 사회 양극화를 통해 갖고 건강 불편들이 증가되어지는데 노인 가구가 양산되어지는 부분인데
급격히 고령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노인 빈곤 가구가 양산되었습니다. 여기서 빈곤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인데 노인 가구를 보게 되면 거의 40%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네. 전 슬라이드 보여주나요? 네. 그러니까 전 슬라이드. 네. 요게 이제 노인 가구 자체에 있어서 빈곤 가구가 한 40% 정도 되는 부분이어서 OECD 국가에서 최악의 수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가 맞물리면서 가난한 빈곤 노인 가구가 양산되어진다. 독거노인 중에서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으니 양상을 이렇게 있습니다. 충분한 중증이 돼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에 노출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를 제일 많이 겪는 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OECD 통계를 보게 되면은 10년 동안에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9동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마을 주치의가 있어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소한 어떠한 건강 문제 있는 문제 돌보는 거가 있었다면 지금같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에서의 사망 자살률이 구독의 시기가 10년 동안 되는 부분에 대한 생명을 발생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병원에 가시면 알겠지만요 보면은 일반 의료 수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시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상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원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면은 직접 가보고 이분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보고 그냥 검사하고 약만 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에서는 도저히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병원 전전하는데 약을 받아야 해도 어느 의사가 챙기는 의사가 없어요. 약을 많이 먹더라도 오히려 약의 부작용 때문에 어르신들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있는 구조로 봐서는 주치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고령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부분이어서 입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나타났는데 코로나19의 사망자가 처음 나타난 데가 정신 요양병원입니다. 103명이 입원했는데 101명이 감염됐어요. 감염률이 98%입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가면요 장기 입원자가 20년,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고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요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체가 한 번 정신병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젊음이 통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정상적인 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그래서 다른 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병원을 없애고 입원 병동을 없애고 지역에서 재활하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 주치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지역으로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불평등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돌봄과 예방 서비스가 가지 않으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미국보다 더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구조에서는 주치의가 이런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가는 고리를 끊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지금에 있는 진료 양상 부분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보면 1인당 외래 방문 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낮으니까 대개 보면 진료 볼륨을 늘리는 거예요. 계속 환자가 오도록 하죠. 근데 오게 되면은 약만 주고 검사를 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한 상담이나 병원에 오지 않도록 이건 어떻게 평생 하면 된다. 병원까지 올 필요 없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병원에 오게 만드는 구조 부분인데 마을 주치의를 통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인력 부분인데 의사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일종은 그런 쪽 부분이 진료 건수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CT나 MR 같이 고가 장비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고 교육을 하고 환자들이 스스로 업무할 수 있는 자전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게 되면은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물제도를 개편해야 됩니다. 기물제도의 개편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주치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여기 이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의료비가 부동의 1위로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실 질병이 발생하는 걸 원인을 찾아서 돌봄과 더불어서 질병 예방을 해주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면은 상담이나 돌봄이나 예방을 하지 않고 똑같은 부분은 약을 주거나 또는 검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행위를 습관화하게 해야 공급자 중심으로 보면은 약을 처방하거나 검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의료 공급자가 보면은 반복해서 보면은 진료에 대해서 수입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지나치게 공급자들이다.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주치의에 대한 도입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아파서 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치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 예산 여력을 가지고 아팠을 때 상병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공고료 강화하는 부분이 주치의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고, 네,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인데 처음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의료비가 GDP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이 적으면서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기대 수명의 증가도 빨리 일어나고 또는 주요한 질환 부분에서의 치료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지금은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 질환에 대한 증가, 돌봄과 의료가 연계된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의료 일처리가 취약함을 통해 갖고 또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함을 통해 갖고 지금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보면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급격히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치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과 리더십, 나올 때는 그냥 현상 감독인데요. 현상 감독은 아까 설명했듯이 크로스 오버 밴드, 유학기반의 크로스 오버 밴드인 밴드의 감독이죠.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국 3,500개 읍면동에 마을 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의 잔치판을 주도하는 마을 밴드가 있습니다. 그 마을 밴드를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축제가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걸 발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선. 제목 보시면 오락발전소라고 써 있습니다. 노는 문화를 가르쳐라, 노는 것을 가르쳐라. 좀 쉽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하고 또는 또 어르신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일반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접근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오락이라고 하는 제가 인식적으로 일단 오락은 또 오락실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락을 인문에 5가지 줄로 눈, 입, 귀, 목, 마음 편해야 사실 세상이 편한데 그런 어떤 생각을 만들어 보니다. 앞으로는 노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어떤 그런 놀 줄 모른다 그런 것도 계속해 있고 강원편 저한테 이거 이외에 되게 많은데 한 장으로 만들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불러서내들어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고요. 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웨이브식으로 그리고 뭐 보면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은 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 양수리에 보면 두릉머리 생탁스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공연장, 뭐 인테리어,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쪽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 기반은 국악이에요. 수의예술대학교 국악과를 나왔고요. 한양대학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활동도 많이 했고, 뭐 영화, 음악, 뭐 세종문화회관 20번 했고요. 부산영화제, 뭐 불멸의 진신 하여튼 뭐 하고 있고요. 해외 다니면서 이제 공연 기획, 그리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교 공연들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공간명은 녹음실에 했었고 블라스라인들하고 이제 공연장들, 그리고 펍, 융복한 그런 공간들을 많이 공연을 했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좀 알았죠? 전자살롱 뭐 이렇게 전화번호 저기 있습니다. 좀 가까운 거 같으세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으로 그 위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노는 것이라는 게 그 전에 강의하신 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살률 1위, 뭐 저출산, 뭐 바이러스, 뭐 우울증, 사회적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AI가 세상을 지배할 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써있지만 열심히 이런 게 미덕으로 살아왔던 초등학생이 중학생 올라가고 살아왔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다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다시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이게 어떤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 그냥 조기처럼 매일 출근하고, 저녁에 술 먹고, 그러면 다시 출근하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는 정말 뭐 주는 게 받는 게 없어도 열심히 하는데 그냥 반복돼서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에 지났을 때는 크나큰 어떤 후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현실에 있어서 저는 이 노는 것이라는 거를 아직 많이 모른다. 그리고 이제 노는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저 밑에 보면 이제 수천억의 음면도 마을 풍류 밴드, 이 풍류 밴드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밴드라고 쓰면 밴드 음악하는 밴드가 있지만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풍류 밴드 안에서는 동네 기획자부터 연주자, 예술가, 뭐 예술 쪽에서 또 다양한 어떤 그리고 마을 PD도 있고 이런 어떤 대표적인 여러 마을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 풍류 밴드가 결정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비대면이고 유튜브 뭐 그런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에서 어떤 수익 창출이 일어날 뿐더러 그들도 또 어떤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이나 또 이런 나라의 축제 현황을 보면 동네 맛집이거든요. 브라질 삼바 축제 같은 것도 똑같아요. 1년 내내 축제를 준비해요. 근데 이 축제에서 말하자면 놀면서 먹고 자는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조성, 환경을 조성이 됩니다. 그게 사실은 영국 사람들의 모든 목표인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할 때가 제가 놀면서 돈 벌고 돈이 또 계속 은행에 쌓이면 제가 축구를 하고 좀 더 여유롭게. 저는 사실 이 노는 문화를 관철하는 얘기가 그런 기반에 맞는 어떤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려고 그리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그 앞서 말씀하신 문제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헝가리에 보면은 투모로우랜드라는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 페스티벌을 한 해에 헝가리 나라를 거기서 미국에도 팔리고 축제 하나가 나라같이 에드버러를 축제로, 그리고 그 안에는 저 보시면 남녀가 돈이 많은가, 저출산. 그리고 왜 축제가 생기면 그
동네는 지금 저도 이제 시골 많이 가서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고 다 어르신이 초록색 양놈이 될 것 같고 근데 젊은 애들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같이 애기 오신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전에 축제 준비로 친구가 많아져서 우울할 시간이 없다. 그 중에서 자살과 그리고 노인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술가가 내려가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스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노인분들이 꿈이 생기시죠. 어떤 이 축제를 빼내게 되면 주인들이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지역들 보면은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에드버러라는 축제도 동네 축제입니다. 동네 그런 축제. 그런데 그걸 전 세계가 참여하고 싶고 로망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됐는데 거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역사의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뭐 취향 선발대. 근데 어떻게 보면 하이솔 페스티벌 이런 거 다 그때에 만들어진 축제거든요. 우리나라는 1999년대로 락 페스티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약간 페스티벌 문화가 붙었어요. 그 일회를 연대 도청국제에서 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밴드 라이브 무대가 이제 시작을 했고 별로 10년밖에 안 되고요. 말하자면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을 만나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가 많은 나라예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음악의 1세대 신주현 선생님도 LP판하고 테이프를 듣고 공부했어요. 누가 배운 게 아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용음악가 넘쳐납니다. 그 젊은이들을 듣고 보면 감당이 안 돼요. 대중이라는 어떤 그 문화에서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걸 아시겠고 그래서도 이 어떤 지역에 대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축제를 받으면 1년 내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지역 미션 그러면 빅뱅이라는 걔네들도 다 친구애들이에요. 친구애들이 지금 글로벌 미션이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지역의 예술을 어떤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축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들어갔을 때 저는 충분히 신개념 엔터테인먼트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필요가 다 필요가 됩니다. 다 문화예술 됩니다. 일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런 그림인데요. 오락발전소 노인것을 가르쳐라라는 게 되면 지역문화 소개 플랫폼, 역사문화, 예술, 체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소개가 될 거고 브랜드, 미디어 전환, 세계 속의 한국 문화 정착, 사회 진료 해결, 한국 문화 살리기, 문화 공복, 대한민국 문화 국가 이미지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국가 의상을 기록하고 신개념 엔터테인먼트기는 전국 문화예술 CCPD 양성, 문화, 역사, 교육, 국제 교육, 마을 문화 이미지가 정착이 되고요. 각 마을에 어떤 문화예술을 통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MZ 상품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런 마냥 그러니까 생활력, 마을의 문화를 업사이클링 하는 거죠. 이걸 너무 해외에서 하는데요. 태국에는 게이쇼가 있어요. 게이쇼가 1년에 1,000억 원 이상을 먹는다. 그 게이쇼가. 그 태국 하면 게이쇼. 프랑스가 되면 리더쇼가 있어요. 이건 1년에 750억 원을 이 한 공연으로. 그리고 대표적인 건 중국의 이제 그 장혜모 감독이 하는 그 성공 방송 여러 공연인데 이거는 1,000억 원 이상인데 이거는 마을 주민이 같이 하나가 됩니다. 예술가가 많이 그리고 지역 주민이 많이 해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어부를 하고 밤에는 같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한 해에 1,000억 원 그럼 되죠. 뭐 마을 주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무궁무진한 44초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장단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아직도 보존이 돼 있다. 전 세계 사람들 TV 광고 몰라요. 일본에 와야겠구나.
근데 마가이코도 70년대 우리나라를 그 하야시라는 사람이 크게 가. 그래서 섬에 들어갔어. 근데 그 여름에 또 올라갔어. 강원도 경기 있어. 근데 제가 정리해본 거예요. 전략 버레이팅, 그러니까 좋은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문화의 세계를 그리고 문화로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 광고, 진정한 광고는 문화력의 광고이다. 왜냐하면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일본어 쓰고요. 그리고 홍대라는 젊은이의 범위,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티스트 거리가 사실 대한민국은 연극이 거리고요. 아티스트 거리는 홍대거든요. 거기가 일본이에요. 저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공감대, 노자, 숙련의 시대화 이런 것들이 포인트였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아이디어는 유튜브나 뭐 알방송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어르신들을 유명하게 만들거나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쌓는 문화 지식 콘서트라든가 뭐 전국의 청년 창업 지역 확산, 뭐 정착,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서울에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을 만들려고 제가 생각을 했고 해결 지역의 문화에서 플랫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일상으로 이루는 문화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44주 주마다 20마다 주마다 상황마다 계속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의 전통을 바탕으로 디자인. 사실 예를 따지면 1년 내내 정말 지금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한 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서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의 어떤 문화예술가라든가 청년 예술가들이 좀 더 힘을 받거나 활력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